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중요 산업 이슈 파트입니다. 고태봉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께서는 소위 차화정의 시장을 주도할 때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활약하셨는데요. 당시의 명성이 정말 대단하셨죠. 제 명성보다는 그 자동차 주가가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섹터를 잘 만나서 좀 유명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은 리서치 본부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을 다루는 FO팀에서도 이제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부장님께 모빌리티와 NFT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F라 그러면 굉장히 좀 생소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 F자는 이제 퓨처 테크놀로지, 즉 미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포린 스탁, 해외 주식, 그 다음에 이제 O는 OTC, 즉 장외 시장이라고 해서 주식시장 상장되기 전 주식까지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만든 팀이 그 FO 팀이에요. 그래서 주로 미래 기술을 많이 다루는 거고요. 저희 한 3년 됐어요. 저희 잠깐 저희 그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가 2018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희가 타스 3.0의 시대라는 자료를 시작으로 벌써 10번째 페이퍼가 됐는데요. 조금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요. 타스 3.0의 시대는 지금 한참 뜨거운 자율주행, 전기차, 그다음에 차량 공유, 그다음에 초연결이라고 해서 당시에 한참 이제 이 꿈 많던 5G 통신을 통해서 자동차가 인프라와 통신을 다 연합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차를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타스 3.0의 시대라는 자료를 썼고요. 매년 저희가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매해 어떤 기술이 가장 선도할까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가죠. 아마 저희 유튜버가 나올 때쯤 되면 저희도 아마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도 되는데요. CS 2019에서는 지금 가장 적절했던 제목이 벌써 저희가 2년 전에 생각했던 가상 같은 현실, 현실 같은 가상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도를 했는데요. 마치 게임은 실사처럼 만드는 기술, 반대로 현실에선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림자 같은 자꾸 이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저 그림자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실사로 카메라는 분명히 사물을 보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그림자를 생략하고 보는 거죠.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요. 이런 기술들을 당시 선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로봇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많은 기술들 또 CES에서 점점 나왔던 게 인간을 좀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기술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로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로봇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공장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로봇이 사람 곁으로 계속 다가온다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로봇에 대한 자료를 썼던 게 2019년 4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NFT로 뜨거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심에 와 있는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 디지털 세상을 여는 열쇠라는 자료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CES 또 202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답답해했지만 저희처럼 매년 CES를 가본 입장에서는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CS 2021, 22도 계속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왜 미래 기술은 말만 많고 실제 구현은 되지 않는 거야? 라는 답답함이 사실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술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봤던 게 비전과 기술의 간극 메우기 과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UAM, 즉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요. 2차원 공간에선 자율주행이 다니는데 3차원 공간인 하늘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이미 CS 2016서부터 중국의 이항이라는 업체가 하늘에 전기 비행기를 띄우겠다. 대신에 자율비행을 한다라는 컨셉을 내놨고요. 2017, 2018, 2019까지 계속해서 하늘에 띄우는 자율주행 비행기가 출품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곧 현실화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UAM 3차원 길을 열다라는 저희가 보고서를 썼고요. 그 다음이 지금 이제 한참 화두가 되는 CASE, 즉 테슬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기술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 2021입니다. 이때는 아쉽게도 팬데믹,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의 라스베가스에서 행사가 열리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이 지금 저희가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편리하게 하며 또 안전하게 만들까 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망라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올해 들어서 EV 전쟁, 그 다음에 최근에 작성한 로지스틱스, 이제 첨단 기술이 짊어지 마,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다뤘던 많은 요소 기술들이 종합되어 있는 응용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10개의 페이퍼인데요. 아마 적게는 한 80장에서 많게는 200장이 넘어가는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들이었고요. 아마 저희 하이투자증권 직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지금도 많이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하이 리서치에서 정말 다양한 신기술들을 다루셨네요. 이 모든 자료가 기술의 흐름과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작성이 됐을 텐데 이걸 큰 그림으로 한번 묶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저가 한번 명명을 해본 게 그 우리 하이 FO팀의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죠. 특히 이제 머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의 5단계, 그다음 좀 더 크게는 종교까지 포함해서 8단계를 얘기했는데, 뭐 종교는 저희 기술적 영역에서는 조금 배제하면 7개 정도의 이제 욕구가 있다고 생각되면요. 예를 들면 먹고 뭐 또 배고프고 뭐 하는 이 생리적 욕구서부터 아주 높게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있을 거예요. 아나운서님은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맞았을 때 아무것도 뭐 쇼핑이나 백화점 못 갔을 때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물건들을? 일단 모바일로 주로 쇼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뭔가 소유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니면 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요. 그러니까 SNS라는 공간에서 나의 어떤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인정에 대한 욕구를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욕구는 이게 코로나가 있든 아니면 우리가 오프라인 세계에서 활동을 하든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필요한 생필품이 있는데 밖에 나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 우리의 욕구를 투영하게 됩니다. 네. 그게 사실 온라인 세계고요. 그게 이번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뭐 소위 말하는 팡 같은 주식들, 그다음에 한국도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미국에 상장된 쿠팡 같은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가 우리의 욕구를 온라인 공간에 투영을 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영화극장에서 연인들하고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런 욕구도 굉장히 쌓여 있었다가 이제 OTT라는 플랫폼, 즉 넷플릭스 같은 데서 저희가 투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온라인만 있는 세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오프라인의 영역까지 확장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에다 주문을 넣었을 때는 누군가는 그 물건을 그 회사로부터 받아와서 또 다시 이제 분리를 하고 또 각 지역별로 배송을 하고 하는, 즉 오프라인 영역에서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근력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어땠냐면요. 온라인에는 사람의 욕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영이 됐는데 오프라인은 주문하고 나서는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물건 오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뭐 바로 이길 배송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은 거의 빛의 속도예요. 네. 근데 오프라인은 사람이 근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속도를 오프라인이 못 따라잡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술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영역에 자동화 아니면 사람을 돕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번에 올라오게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로보타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계는 사람이 대부분 다 컨트롤링을 합니다. 근데 로봇은 스스로 이 기계가 인지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는 신속하고 빠르고 그다음 편하게 도와주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이라는 행위 또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죠. 운전하시는 드라이버가.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완전 자동화되는 거죠. 트럭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통 우리가 뭐 배송을 하는 뭐 한진택배나 아니면 무슨 CJ 대한통운이나 쿠팡이나 여기서는 운전을 하시던 분이 내리셔서 뒤에 문을 열고 물건을 또 다시 결국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위가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의 로봇화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욕구를 온라인에 투영하고 온라인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는데 이 오프라인이 자동화되다가 궁극적으로는 무인화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거기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테슬라서부터 네. 많은 업체들이 그걸 이제 꿈꾸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완성이 돼서 다 무인화가 됐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나의 욕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돼요. 거기까지는 편리하고 좋은데 그럼 사람은 어디서 노동을 하나요? 노동의 소외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실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저희가 뭐 다른 가상 인간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 세계에서 우리 노동을 완전히 대체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 세계가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결국은 또 이 현실 세계에서 투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찾습니다. 그게 버추얼 월드고 최근에 새로운 신조어는 메타버스가 됩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행위가 결국 가상 공간이 될 거고요.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돕는 많은 기술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우리 소위 말하는 NFT 같은 기술도 여기서 파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계관은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술이 빌드업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저희 하이 F5의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그러면 이게 하이 F5만 생각 아닌가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올라왔던 종목이 어떤 것들이 한번 쭉 한번 스크린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TSMC, AMD, 퀄컴 같은 뭐 반도체 업체들, 네. 그 다음에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를 하는 업체들, 네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는 거는 전기를 꽂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결국 배터리 위주로 가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로봇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느냐는 다 2차 전지의 효율성과 직결되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뜨거웠던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셨던 뭐 루시드니, 리비안이니, 뭐 니온이, 테슬라니 하는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천슬라, 우리 돈으로 당시에 1,200조, 1,300조까지 올라갔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까지 올라갔죠. 이게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타이제이션, 즉 로봇화를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기술들, 그다음 저희가 F5가 지난 3년 동안 다뤄왔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요소 기술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로봇에도 사용되고 자율주행에도 사용되고 UAM에도 사용되고 뭐 수많은 어떤 오프라인의 로봇을 위한 거기 쓰이는 게 뭐 센서, AI 기술, 그다음에 뭐 이 비전 센서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기술, 그다음 전지 2차 전지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요소 기술들은 많은 기술에 같이 쓰일 수 있는 교집합적 성격을 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터만 하더라도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 내노라는 업체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소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2021년은 그야말로 전기차의 해였는데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빌리티라는 이름 되게 생소하시죠? 네. 원래 저희가 자동차라고 얘기하다가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빌리티라고 영역이 많이 확장됐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뭐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작은 어떤 로봇 차서부터 하늘 나는 UAM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과 물건을 이동하는 총체적 개념이 모빌리티가 됐고요. 저희 잠깐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왜 경쟁이 심했냐면 테슬라는 사실은 자동차 업체는 아니었죠. 이제 테크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신생 자동차 업체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요, IT 기반으로 올라온 업체가 제일 유명한 업체가 테슬라. 네. 테슬라는 이미 뭐 1,000조가 넘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1,0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루시드, 역시 테슬라의 초창기 멤버들이 와서 만든 업체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아마존의 결국 모든 배송의 로봇화를 이루어줄 업체인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상장되면서 당시에 100조가 훨씬 넘었으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미국의 어떤 3인방, 그 다음에 중국은 BYD라는 이제 배터리 업체지만 BYD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가장 지금 많은 전기차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업체가 되고요. BYD를 필두로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폭스바겐을 훨씬 역전을 했고요. BYD, 그 다음에 중국 3대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업체가 있습니다. 이 니오, 샤오펑, 리상 같은 세 개의 업체인데요. 이 업체들이 이미 한국의 현대 기아보다 시가총액이 클 정도니까 굉장히 무서운 업체들이 대두고요. 그 다음에 뭐 피스카 모터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은 전기차 업체만도 4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통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큰 형님들 위주로 그냥 깜도 안 되는데 따라오지 마 했다면 이제 전기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게 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플이 나 2024년도에 애플카를 내놓을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형태냐면 이것도 IT 기업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자동차를 어떤 동생들한테 맡겨서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ODM, 그래서 우리가 주문자 개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OEM, ODM 또 OES라 그래서 일부 큰 덩어리의 부품을 니들이 아예 책임지고 납품해 하는 게 OES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해서 자동차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니도 비전 S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도 마그나라는 캐나다 업체에다 위탁해서 차를 만들 거야.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힘들어졌던 화웨이, 그 다음에 우리 애플 스마트폰을 만드는 폭스콘 이런 회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꿈이 커요. 그래서 이미 태국,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이번에 파산을 한 미국에 있는 로즈타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미국 내에도 공장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ODM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한국에 LG전자와 캐나다의 마그나가 51대 49로 합작을 했던 LG 마그나라는 업체도 형님들 누구든 자동차 필요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게 ODM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 자동차 업체, 우리가 말하는 도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 기아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이 업체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이 차트에서 잠깐 보시면 2040년까지도 자동차가 2017년도까지 기록했던 9,400만 대를 조금 넘어서는 9,700만 대 정도에서 그칠 거라고 전망을 해요, 요즘. 왜냐하면 공유경제를 하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차가 원래 저희가 전망했던 1억 3천, 1억 4천만 대까지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나 2040년도나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일정한데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는 계속 좀 이 전통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가는 현상들은 지금 굴러다니는 예를 들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전 세계 90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디스카운트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장표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테슬라가 왜 1,000조를 넘어갔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우리는 상당히 앞서 있어 라는 차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면 대한민국의 교통 표지판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뭐 예를 들면 뭐 광주 200km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누군가는 데이터 라벨링을 해요. 라벨링은 요거는 한국 간판이고 이 문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라고 사람이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사람이 쳐줍니다. 이게 지금까지 뭐랄까 코드 1.0이라고 해서 사람이 모든 것 컴퓨터에 이해시키는 과정. 이 코드 1.0의 시대였어요. 근데 컴퓨터가 발달하고 비전 센서가 발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뉴럴넷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코드 2.0의 시대가 돼요. 이때부터는 뭐냐? 보이는 사물을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다가 감지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해를 해서 라벨링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보니까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전 세계 50군데서. 근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사람을 1,000명씩 그냥 갖다 넣었는데도 다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110경번 연산, 뭐 상상도 안 가죠. 1초에 110경, 엑사팟이라는 슈퍼컴퓨터를 내놓게 이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1초에 110경번 연산이 되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이해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을 2023년 혹은 24년경에 현실화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뇌 구조가 딱 만들어지자마자 자동차 다음에 우리가 만들 물건은 로봇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테슬라 봇이 됩니다. 그게 2022년경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테슬라 봇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뇌가 먼저, 그다음에 몸이 나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쉽게 이해하시면 아나운서님도 이 운전면허 따셨어요? 네, 운전하고 있죠. 몇 살 때 따셨어요? 제가 23살, 22살. 그렇죠. 왜 만 18세 이전에는 운전면허를 못 딸까요? 시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이해력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 인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위험하겠다. 지금 속도 줄이지 않으면 사고 나겠다라는 거를 우리 뇌는 부지불식간에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AI에 대한 이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2살, 3살 정도 되면 아마 시력은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안 보여서가 아니라 결국은 완전히 뇌가 운전하기에 알맞은 조건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우선,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나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지만 테슬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이 보시게 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는데요. 테슬라나 뭐 GM 같은 경우는 혼다하고 크루즈라는 회사를 가지고, 그다음 포드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아르고 AI라는 업체하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큰 돈, R&D 투자를 해서 테슬라가 지금 원탑으로 가고 있는 것들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니, 전기차나 자율주행,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2차원 공간의 도로에서만 사용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에는 3차원 공간인 하늘에서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물론 이제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지 않겠냐라고 아마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요. 저희가 자꾸 UAM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테슬라도 10년 동안 적자인 상황에서는 계속 주가가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게 일정한 상황이 되니까 크게 분출을 했죠. 마찬가지로 2021년도는 가장 원탑이라고 말하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스펙으로 상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독일의 볼로콥터라든지 릴리움, 그다음에 아처 같은 미국 회사들이 속속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23년, 24년도 경에는 FAA, 미국의 이제 연방 항공청에서 드디어 이제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수직 이착륙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활주로가 필요하다면 이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국 위에까지 쭉 올라가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에 보면 우리가 이제 헬리포트라 그래서 헬기가 착륙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네. 대한민국 참 복받은 나라인 게 네모 반듯한 빌딩에 우리가 녹색으로 쭉 포장이 돼 있는 옥상 공간들이 있죠. 그 정도 공간이면 추가적 설비만 좀 갖췄을 때 우리가 버티포트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수직으로 날아간다는 거는 쉽게 하면 우리 로터를 90도로 꺾어서 수직으로 날아오른 다음에 이걸 틸팅을 합니다. 앞쪽으로. 하게 되면 시속 300km 이상으로 날릴 수 있는 이런 기체가 전 세계 300개 정도 업체가 지금 만들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미국 업체가 가장 빠를 거고요. 최근에 기사까지만 보면 대한민국도 지금 4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SA1이라는 기체를 가지고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제 한화 시스템이 버터플라이라는 비행기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 회사에 지분을 굉장히 많이 태웠고요. 갑자기 롯데그룹이 우리도 해외에서 기체를 가져와서 운항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발표를 했죠. 나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총 출사표를 던진 대한민국 기업이 4개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늘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30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노선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35년부터는 무인기를 허락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자, 무인기가 허락되면요. 인당, 기체당 7만 5천 불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파일럿, 즉, 운전하시는 비행기를 파일럿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그때 목표는 지금 모험 택시 값만 받겠대요. 근데 우리 도심 광화문에서 광명역 이런 데까지 불과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인내하시고 한 10년 적금 드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3차원 공간에도 아낌없이 투자하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터, 배터리, 센서, AI, 위성 기술, 이제 우주 기술이 되겠죠. 위성이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파일럿이 없는 대신에
지상에서는 5G 혹은 포스트 5G 6G가 되겠죠. 지상에서는 6G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더 위에서는 위성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리던던시라고 양측에서 같이 잡아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연관 기술들이 전부 다 사용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상상만 했었던 그런 현실이 이제 앞으로 정말 현실화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태범 본부장님께서 최근에 스마트 물류를 주제로 한 자료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 자료를 쓰시게 된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리비안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리비안이라는 업체가 사실은 차를 하루에 3대, 뭐 내년도가 되면 좀 많이 만들겠지만 하루에 3대 만드는데요. 170조까지 갔습니다. 시가총액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43조 하고 있었습니다. 몇 배네요. 몇 배죠. 하루에 3대 만드는데 1년에 500만 대를 만드는 현대자동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몇 배가 됐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면 보통 자동차 업체는 2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죠. 하나의 사업부는 승용사업부, 하나는 상용사업부입니다. 승용은 말씀드렸듯이 운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뭐 잠도 잘 수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상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로지스틱스는 상차와 하차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이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누군가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용과 상용은 많이 달라요. 근데 상용을 완전히 무인화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운전기사는 없이 자동으로 가는데 물건에는 택배기사들이 잔뜩 타고 있다면 그건 무인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늘 짝으로 다닙니다. 상용차는 로봇 셔틀이라는 자율주행 트럭과 로봇이 늘 같이 다녀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는 혼다, 아시모, 뭐 도요타의 뭐 THR3,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맥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왜 로봇에 신경을 쓰냐, 자동차가 짝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로봇이 필요한 거고요. 이 스마트 로지스틱스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온라인은 빠른데 오프라인 늦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거기서 차감됐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뭐 배송하다가 피로해서 잠깐 놓쳤더니 물건을 놓쳐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로봇이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10페이지 나와 있는 아마 장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앞으로 꿈꾸는 것들은 우리가 바틀넥 공정, 즉 병목 공정에 로봇을 넣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송이 되도록 하고요. 가장 끝에 배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셔틀과 로봇이 짝을 지어서 활동하는 게 바로 배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트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왜 아마존이 리비안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아마존이 이 풀필먼트, 즉 물류 창고를 최첨단화 시켰어요. 도중을 전부 다 로봇을 넣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도대체 어떻게 자동화시킬까의 고민 때문에 최종적으로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선택했고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내 5위권 안에들은 죽스라는 업체를 통째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라는 회사에 거액을 투자를 했고요. 오로라가 이번에 우버 ATG라는 자율주행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존이 세계의 자율주행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같이 손잡는. 그렇죠. 근데 리비안은 전기차로서는 매우 뛰어난 업체예요. 왜냐하면 MIT 슬론 나온 박사님이신데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되면 테슬라하고 한번 맞짱을 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베조스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우주죠. 그래서 역시 위성. 이 저궤도 위성을 테슬라하고 비슷하게 꿈꾸고 있는 게 또 아마존이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로지스틱스도 반드시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쓰시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NFT나 메타버스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에 제가 세계관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오프라인이 못 따라잡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자아를 실현하거나 자기 어떤 성취 동기를 발현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하게 되면 말이 되는 얘기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 온라인하고 가상 공간을 나누어서 보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2차원 공간의 온라인은 우리가 온라인 공간을 마주하려면 디스플레이라는 2차원 평면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TV나 아니면 무슨 뭐 OLED 기술 이런 것들이 늘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디지털 세계와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접점이 디스플레이였어요. 근데 메타버스는요, 일단 AR, VR 포함한 X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기술에 특히 경제 활동을 같이 붙이려면 야,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블록체인 1.0이 비트코인이고요. 블록체인 2.0이 러시아의 천재인 비탈릭 부테딘이 만든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 친구가 19살 때 평생 게임을 해가지고 스코어를 아주 높게 받았고 그걸로 디지털로 자산을 획득한 게 뭐냐면 무기, 아이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회사가 망했대요. 그럼 평생 내가 애썼던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산인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장신구들, 아이템 없어졌어요. 그럼 이 디지털 자산을 누가 지켜주느냐? 그걸 기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블록체인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에셋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보안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코인이라는 개념과 토큰의 개념이 나옵니다. 코인은 플랫폼이 있는 세계의 자산이 코인이고요. 그것도 없어도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토큰이에요. 자, 토큰은 근데 조금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상 공간에서 만드는 어떤 일정한 이 소사이어티가 있을까 사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토리의 싸이월드 이런 식의 그렇죠. 싸이월드라는 세계가 잘 되면 도토리는 가치가 생겨요. 근데 도토리는 중요한데 싸이월드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이 가상 세계에서 어떤 그 소사이어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 이렇게 나온 거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장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는 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의 달파라는 데서 야 이게 전쟁을 하는데 무선하기가 힘드니 결국 무선 체계를 갖추자 해서 만든 게 TCP/IP라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원래 알파넷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인들끼리 사례 주고받던 것들이 우리 민간한테 퍼진 게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하고 지금 블록체인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좀 다르게 인터넷은 그러니까 TCP/IP는 프로토콜 레이어라고 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들어가 있는 정보가 상당히 얇아요. 대신에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다른 것들을 잔뜩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반면에 블록체인은 프로토콜 레이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누구도 이 해킹을 하거나 깰 수가 없도록 엉망하게 두껍게 만들어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2의 256승의 해시 함수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육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중 안전장치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뭐 3만 년 뭐 이렇게 걸려도 해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는 블록체인은 아주 변태적으로 깨기 힘들게 만든 시스템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제3자 아니면 저희 증권사 같은 제3자를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송금 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누구도 해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로봇, 자율주행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의의 감정을 가지고 해킹을 했다. 그러면 이 로봇이 마치 우리 터미네이터처럼 우리를 뭐 침범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에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80% 이상이 MOBI, 모비라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가입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테슬라를 해킹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을 해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 블록체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핀테크, 그 다음에 뭐 디파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어떤 재무 행위라든지 아니면 뱅킹 같은 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근에 나온 K뱅크나 아니면 카카오뱅크 같은 사실 핀테크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사회가 진화가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상 공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NFT는
앞으로 가상 공간에서 내가 돈을 벌거나 내가 여기서 큰 회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가상 디즈니랜드를 만든다. 그럼 디즈니랜드에서 나중에는 완전 몰입형 가상 공간은 어떤 거냐면요. 뇌에다가 일정한 전극을 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VR을 썼을 때 멀미가 나는 이유는 눈으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내 몸은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뇌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멀미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뉴럴링크 같은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뉴럴링크 같은 회사는 여기다가 전기 신호를 가해요. 그러면 착각하면 뇌가 나도 같이 몸이 떨어지고 있거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몰입형 가상 공간은 뇌까지도 착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지금 현실과 이 메타버스 공간을 구별을 못하게 하는 기술까지도 등장을 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NFT라는 경제 매개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NFT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쪽 메타버스는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상 공간이 활짝 열릴 때마다 좀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2년 주목해야 할 산업에 대해서 정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워낙 방송 길게 했으니까 자 이거 딱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저희 하이 FO가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도 그렇고 능력도 안 돼서 못했던 것이 저게 우주 방산이에요. 아까 본문 중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UAM을 붙잡기 위해서는 위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를 전부 다 자율주행으로 덮고 싶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를 42,000개를 띄울 겁니다. 위성을. 그게 전 지구를 덮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경쟁이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 위성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 방사는 내년에도 굉장히 좀 필요한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우리 이제 이 박다금 연구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컨텐츠나 엔터 쪽은요. 메타버스 공간이 앞으로는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재밌는 뭔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시스템은 되게 훌륭한데 야 재미없어서 안 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최근에 인기가 좀 있었던 이유도 이 지능형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능형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장황하게 설명드린 메타버스는 계속 간다. 그리고 로보타이제이션,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은 2050년도 탄소 제로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화두가 될 거다. 왜냐하면 2020년도는 도조 컴퓨터, 즉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가동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아마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럼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컴퓨터가 뭐냐?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양자 기술을 사용한 자이로스콥이 우리 균형 맞춰주는 거 있죠. 네. 여기에 만약에 자이로스콥 들어가면 국방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을 깨는데 3만 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들어가면 6분, 5분 만에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2의 몇 승이 아니라 n승이 되게 n의 몇 승이 되기 때문에 이 양자는 이진수를 사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은 지금 미국도 굉장히 뜨겁고요. 최근에 퀀텀 컴퓨터라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가지고 미국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양자 기술은 아마 내년도에도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그다음 블록체인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UAM, 그다음에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 백신 문제 때문에 백신하고 바이오는 계속 좀 와칭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의 영상은 몇 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태봉 본부장님과 함께 2022년 중요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 함께해요.